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의 향방을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는 플러스 0.25%, S&P 500은 0.67%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가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4% 큰 폭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어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보도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센트럴뱅크, 중앙은행, 즉 연준을 얘기하는데요. 연준이 9월 달에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됐죠.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은요. 9월 20일 연준의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무려 93%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한 달 전에는 90%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3%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루 전에는 92%였습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지금 슬슬 기준금리 동결로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가 어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보도해드린 것처럼 모간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나 상향 조정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애플에서 엔비디아로 넘어갔고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넘어가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만연하면서 분위기가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성장주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의 이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주인공은 테슬라였고요. 10.09%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누홀딩즈 8.37% 올라갔고요. 세 번째로 몽고디비가 4.50% 상승했고요. 클라우드플레이어 플러스 4.44, 팔란티어 플러스 4.36, 데이터독 플러스 4.32, 소파이 플러스 4.09, 퀄컴 플러스 3.90, UiPath 플러스 3.79, 우버 플러스 3.60, 아마존이 3.52%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테슬라는 이제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알고 있고요. 누홀딩즈가 8.37%나 폭등을 한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홀딩즈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기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JP 모간이었습니다. JP 모간에서 원래는 보유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수로 한 단계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잠깐 읽어보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누홀딩즈의 가장 커다란 시장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누홀딩즈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사용자 기반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품을 교차 세일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퀄컴입니다. 3.90% 상승했거든요. 퀄컴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도 굉장히 자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이 익스텐드했다. 계약을 연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퀄컴은요, 애플에 모뎀 칩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애플이 모뎀 칩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 벌써 2년이 넘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까지, 따라서 2024년, 2025년, 2026년에 출시되는 아이폰에는요, 퀄컴 칩을 탑재하겠다. 이런 계약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퀄컴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성장 주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리튬 아메리카인데요. 미준에서는 거의 다룬 적이 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종목의 이름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리튬에 관련된 원자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루 만에 7.41% 급등했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1.83%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리튬 아메리카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리튬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광산 프로젝트 중에 테커 패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바다 주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근처에 엄청난 리튬이 매장돼 있다 이런 소식이 어제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볼케이노란 얘기가 나오는데 화산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아메리카의 그 프로젝트 지역이 화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들의 리서치 내용에 따르면 그 매장량이 120밀리언 톤 정도가 된다라고 발표가 나왔거든요. 120밀리언 톤이면요. 수십 년을 지금 공급하고도 남아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리튬의 가격 그리고 서플라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원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요. 리튬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전기차 종목에도 커다란 호재가 보도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주도했던 테슬라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주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호재, 카탈리스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발표될 만한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 트럭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25,000달러 이하의 저가형 자동차가 언제 출시되는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언제쯤 좀 본격적으로 보급이 가능할지, 얼마나 이제 실용 가능한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척도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얼마나 생산 시설을 빨리 늘려나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파는 차잖아요. 최소한 몇 주 이상을 기다려야 살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얼마나 빨리 뒷받침되는가 확장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의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발표됐던 뉴스 내용은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기가팩토리가 원래는 2025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니다. 빨라야 2026년부터 가능하다. 굉장히 좀 많이 지연되고 있다. 라이센스 문제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었거든요.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사는 이 로컬 가버너니까요. 주지사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멕시코의 기가팩토리가 들어설 예정에 있는 주의 주지사가 얘기한 내용이고요. 테슬라 그리고 its suppliers 그래서 테슬라와 친구들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테슬라와 함께 전기자동차를 만들 그 서플라이어들 그리고 테슬라가요. 다가오는 2년 동안 15빌리언이나 이 공장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15빌리언이면 150억 달러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금액을 이 멕시코 기가팩토리를 위해서 쏟아 부을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 멕시코의 주지사가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에 발표된 내용에 비해서 지금 3배나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은요. 지난 3월 달에 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죠. 그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지을 것이다. 그 위치까지 얘기해줬죠. 누에보 레온 스테이트 따라서 누에보 레온이라는 주 안에 있는 그 북쪽에 기가팩토리가 들어선다. 이 얘기까지 해줬었는데요. 그때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멕시코의 오피셜 따라서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5빌리언 정도 5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귀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드디어 누에보 레온의 가버너 주지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사무엘 가르시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기가팩토리에 들어가는 금액이 3배 정도 늘어났다. 5빌리언이 아니라 15빌리언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테슬라 그리고 서플라이어들 테슬라와 친구들이 투자하는 금액만 15빌리언이다. 2년 동안 그렇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더 막대하다. 그래서 이 안에 도로도 짓고 하이웨이, 고속도로 그리고 퍼블릭 워크 여러 가지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2025년까지는 대부분 다 완성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15빌리언을 2년 동안 투자할 것이다. 구체적인 기간까지 제시가 된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굉장히 좀 커다란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 가까운 미래에 또 하나의 기가팩토리가 들어서고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또 다른 시장 주도주 엔비디아 관련된 심층 분석 기사를 좀 읽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도요, 테슬라랑 같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없어서 못 팔잖아요. 엔비디아도 GPU가 없어서 못 팔죠. 현재 엔비디아의 칩의 수요가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투자자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너무나 이제 수요는 넘쳐나죠. 그런데 공급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커다란 단기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의 칩을 만드는 게 TSMC죠. 그런데 TSMC가 엔비디아가 필요한, 엔비디아가 주문한 칩을 제때 빠르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TSMC의 회장이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엔비디아와 TSMC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4 같은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 그리고 파워풀한 GPU 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야만 이제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을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너무나 급등해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달나라로 갔다, 너무나 많이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TSMC가 엔비디아의 GPU를 빠르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그만큼 빨리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TSMC는 칩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빨리빨리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칩을 만드는 속도가 아니라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 속도다. 따라서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고 나서 이제 여러 부품을 합쳐서 하나의 칩으로 구성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패키징이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의 호퍼 GPU, 이게 이제 인공지능 칩이잖아요. 이걸 구동하려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자, 지금 현재 하퍼 AI 태스크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밖에 못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높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HBM2 그리고 HBM3 메모리 칩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HBM은요, 하이 밴디스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굳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을 위시해서 이 고성능을 필요로 한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 HBM의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원래는요, TSMC는 HBM3 이 반도체를 이 SK 하이닉스에서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하기를 삼성전자도 받을겠다, 앞으로 이제 너무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가지고는 안 된다, 삼성전자 너네도 납품해라, 이러한 소식이 들리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GPU 칩 안에, 같은 패키지 안에 이 HBM까지 탑재를 해서 이 초고성능 메모리 칩이 탑재되는 것이 하나의 패키지를 이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GPU랑 HBM을 한데 묶어서 패키징하는 게요, unusual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패키징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SMC의 이런 기술력을 코워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Chip on Wafer on Substrate, 요거의 약자인데요,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 패키징 솔루션
솔루션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이제 인공지능 칩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펀더멘탈리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패키징 기술이 있어야만 하퍼 인공지능 칩이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패키징이 없이는 이런 인공지능 칩이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 코어스라는 게요. 지금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잡고 있다. 그 얘기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TSMC의 체어맨 회장님인 마크 리우가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사실 인공지능 칩이 모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어스 패키징을 아무리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패키징 완제품을 원하는 수요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이다. 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패키징까지 끝낸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가요. 너무나 빨리 픽업됐다. 어느 정도냐면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지금 너무나 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사가 원하는 수요를 모두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좋진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틀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틀넥이라 그러죠. 이러한 공급의 부족 현상은요. 1.5 year니까 1년 반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첨단 반도체의 패키징 그 시설을 증가시킬 것이다. 지금 현재 2.9 빌리언이니까요. 29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해서 이 패키징 기술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패키징 공장의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1년 반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엔비디아는 좀 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TSMC도 그런 매출에서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도 인공지능 수혜주에 관련된 글인데요. 이런저런 기사를 검색하다가 굉장히 재미로운, 흥미로운 기사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개의 AI 버블 스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AI 버블 스톡이 AI 수혜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7개의 AI 수혜주가 아직까지 언더밸류다.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주식이 어떤 인공지능 수혜주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ETF가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 ETF입니다. 정식 이름은요. 글로벌 X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1년간 주식의 주가가 한 30% 정도 급등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홀딩주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자, 여기 가장 밑에 보시면 총 종목의 수가 93개나 됩니다. 따라서 몰빵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0개 가까운 주식에 분산 투자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중입니다. 다 3%죠. 따라서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0개가 넘어가는 종목에 균등하게 3%씩 자금을 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탑10의 의미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45% 가장 높은 비율이 알파벳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포함된 종목의 이름을 보시면 인텔이라든지 어도비, 시스코 시스템이 보이고요. 오라클, 그리고 IBM, 아마존.com, 넷플릭스 서비스나우, SN2어 PLC 뭐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AIQ에 들어가 있는 93개의 종목들 중에서 55개를 선정을 했다. 이 55개가 선정된 이유는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100 밀리언 이상 증가됐다. 그 얘기는요. 시가총액이 지금 1억 달러 이상 올라갔다. 이 조건이 첫 번째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주가가 10% 이상 올라간 종목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의 발음을 타고 주가가 수혜를 받은 종목들을 55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55개의 종목을 가지고 멀티플을 계산해 봤는데요. 이 멀티플이 어떤 거냐면 PER이 아니라 PSR입니다. PSR은요. P는 프라이스, S는 세일이죠. 따라서 지난 1년간 해당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증가 올라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PSR, PS 레이시오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55개의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서
PSR이요 2.9 이하로 떨어져 있는 종목이 7개가 발견됐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만드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과연 7개 종목에 어떤 종목이 선정됐는지 한번 이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요. 델 같은 경우는 지금 PSR이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요, 1년간 만든 매출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작다는 거죠. 시가총액의 규모가 지난 1년간 만든 매출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1.4배까지 떨어져 있고요. 어플라이드 오토 일렉트로닉스가 지금 1.4배, 그리고 빅베어 AI가 1.4배고요.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1.5배, 아마존이 나옵니다. 2.3배, 마지막으로 우버가 2.3배다. 이렇게 지금 저평가된 종목의 이름을 우리한테 공유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PSR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낮은 멀티플이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세일,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까운 미래 수익을 건강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 즉, 마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PSR이 굉장히 낮더라도 만년 적자 기업이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없잖아요. 순이익이 없는 종목은 절대 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순이익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버 같은 종목이 해당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건강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ER은 없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계속해서 건강한 PER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매출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매출에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마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버 주가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들 중에서 가까운 미래에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적자에, 만년 적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PSR이 낮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에 관련해서 아마존 기사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마존의 마진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PSR과 맞아 떨어지죠. 지금 아마존은 PSR이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데 그 와중에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아마존의 리테일 마진이,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의 마진이 익스펜드 할 것이다, 향상할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요, 더블 디짓이니까 두 자리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UBS의 애널리스트, UBS는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tzerland죠. 스위스 뱅크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존닷컴이 확장할 것이다. 노스 아메리카 리테일 마진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존의 비즈니스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북미 쪽의 이커머스, 두 번째가 이제 이 인터내셔널 이커머스고요. 마지막이 AWS 클라우드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좋은 마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북미 쪽의 리테일 이커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존을 탑픽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목표 주가는 $175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22%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이번에 UBS 고객들한테 보내는 투자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마진이 부스트를 가질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마존이 최근에 들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뭐였냐면요, 풀필먼트 네트워크, 우리가 보통 물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죠. 이 물류 네트워크를요, 지방 분권화한다. 원래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는 지방으로 다 나누어서 각각 관리를 한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절감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최근 들어서 비용의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다.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 없는 물류 쪽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레벨. 따라서 아마존은요,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과감하게 가능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는 포기하는 모습, 그리고 기존의 프로젝트의 그 투자 금액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본다. 어느 정도냐면요,
노스 아메리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비즈니스 중에서 북미의 이커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7%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6%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의 마진이 뭐가 좋은 건가? 순이익 마진이 40%가 넘어가는 종목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현재 과거 12개월의 넷 인컴 마진을 보시면 2.4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3%도 되지 않죠. 그리고 과거 5년의 평균은요, 4.15입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원래 5%의 마진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이구나. 이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 역사에 최고의 마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입니다. 셀러 풀필드 프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여서 SFP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배송을 하는 그런 셀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한테 앞으로 2%의 피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1년 동안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요, 0.5 빌리언, 따라서 5억 달러에서 13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된다. 요 2%의 피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를 올리는 부분에서는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마진이 85%나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출이 마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아마존의 마진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습니다. UBS가 얘기하기를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 그래서 광고 비즈니스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마진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광고 비즈니스는, 특히 디지털 광고는 굉장히 좀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광고 비즈니스가 많이 늘고 있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요, 광고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85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내년에 아마도 526억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단 6년 만에 광고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광고는 굉장히 높은 마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면 늘수록 아마존의 마진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종합적인 이유를 얘기해 볼 때 아마존의 마진은 아마 다가오는 미래에 6%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함께 살펴본 UBS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존의 마진이 향후 한 내년까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역대 최고치인 6%까지 마진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요, CT라는 투자기관인데 CT는요, 조금 기간이 짧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 주식을 매수해라.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 3개월 만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메가테크 기업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풍부한 카탈리스트가 앞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3개월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CT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CT는 이번에 Positive 90-Day Catalyst Watch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부여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CT가 사용하는 지금 최고의 탑픽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주가의 향방이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40% 가까이 급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가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처지는 수준이다.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고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쿼터리 레비뉴 가이던스, 따라서 7월 달에 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할 때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혜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사실상 가이던스가 너무 낮았다. 그러면서 주가가 힘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 동안, 따라서 연말까지는요, 다양한 AI 이벤트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많은 캐탈리스트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의견을 타일러 레드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상태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아마 FQ1, 이거 회계 분기를 얘기합니다. 다음 분기에 어닝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PC 마켓이 아마 안정화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과거 1년 넘게 PC 시장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이 윈도우를 판매하잖아요. 따라서 뭐 워드도 마찬가지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윈도우 이런 쪽에서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PC가 팔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향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애저입니다. 애저 역시도 기업들 입장에서 상당히 비용 절감을 하면서 클라우드 쪽에 투자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다시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에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더욱이 이제 애저 같은 경우는요, 챗GPT와 연동이 되면서 많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트렌드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3개월 동안, 앞으로 3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 가을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된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다. 첫 번째는요, 9월 13일입니다. 인비전 컨퍼런스가 9월 13일 날 개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 이거는 9월 21일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디벨로퍼들, 개발자들과 IT 프로페셔널을 모셔놓고 또 하나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3개월 동안 3개 정도의 인공지능 이벤트를 개최하니까 굉장히 좀 많은 캐탈리스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된 이벤트는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카탈리스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이벤트의 구체적인 아젠다라든지 디테일한 그런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대하기로는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의 어떠한 모네타리제이션이 가능한지, 이 얘기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죠.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오피스 365를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워드를 이용한다든지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만들었죠. 이제는 인공지능과 함께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거를 열로 옮겨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글을 써줘, 그래프를 만들어줘, 사진을 생성해줘,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워드로 옮겨줘, 워드를 파워포인트로 옮겨줘. 이 모든 주문을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인당 한 달에 $30라는 가격표가 부여가 됐죠. 그런데 이거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을 위한 가격이었고요. 아직까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요, 코파일럿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주가에 반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코파일럿을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원래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집에 와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코파일럿이 지금 기업 고객사들한테 얼마나 받아들여져 있는가, 이 수치가 언제 발표될 텐데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집에 와서도 어쩔 수 없이 내 사비를 들어서라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100만 년 만에 메타의 가상현실에 대한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메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 이름이 페이스북이죠. 근데 메타버스를 추가하면서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이 메타가 메타버스의 주도주였다는 게 지금 잊혀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따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메타버스가 완전히 묻혀버렸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가 구현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메타버스의 세계로 메타가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메타가 가상현실의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서 썰전, 의사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키포인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들이 메타 퀘스트 2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타 퀘스트 2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이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하드웨어는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메타 퀘스트 2 정도만 가지고도 이 수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집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수술 앞두고 이제 좀 긴장될 거 아니에요. 좀 복잡한 수술하기 전에 연습을 하면서 수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프랙티스를 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이게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기술은 지금 현재 페인 매니지먼트의 에어리어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는데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 이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를 보시면 메디컬 스쿨, 따라서 의과 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의과 대학에서도 현재 가상현실을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의료기관 이름이 나오는데요. 케이터링 헬스 데이톤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의사들이 메타의 퀘스트 2 헤드셋을 쓰고 이제 연습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3D 시뮬레이션 한다. 따라서 중요한 서저리, 그 수술을 앞두고 나서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술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미리 다 연습을 하고 대처를 한 다음에 실제 수술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포커 프로시저, 따라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나서 이 샤인이라는 의사 선생님은요. 그 집으로 이제 헤드셋을 아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저리, 본격적으로 진짜 수술을 하기 전에 2번 정도 매일 연습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파인 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곳까지 연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술 도중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환자한테는 리스크가 지로다. 따라서 이 수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VR은 아직까지 니시 프로덕트다. 이거는요, 틈새 시장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아직까지 활용도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VR 가지고 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쉽지 않은 투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헬스케어에서는요,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금 전에 등장한 캐터링 헬스 데이톤은요. 12개 정도 되는 의료기관 중에 하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요. 이미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관 중에서 10개가 넘어가는 기관에서 이미 이 VR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점점 더 많은 의료기관이 VR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술을 먼저 연습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현실은요, 나중에 아마도 TV 이상의 영향력을 인류한테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헬스케어는요, 단지 하나의 분야에 불과하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헬스케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교육 쪽에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불균형이 너무나 커다란 문제잖아요. 따라서 이 앞으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가상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여행 같은 엔터테인먼트, 뭐 간접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결국 소셜 미디어에서도 이 메타가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계에서는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9월 1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에 만족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